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고등학생 6명이 한 음식점에서 16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먹은 다음에 계산은커녕 오히려 협박성 메모만 남긴 채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의 이른바 술 먹튀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 이른바 반유대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 유대계와 월가 큰손들은 물론 정치권도 가세해서 대학 총장들을 압박하고 나서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식당의 영수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를 포함해 총 16만 2,700원이 결제된 이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라는 내용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공개한 업주는 고등학생 6명이 무전 취식하고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이를 산 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업주를 속이고 심지어는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속인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속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인이 책임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분증 확인을 좀 더 꼼꼼하게 하면 되잖아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주의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거참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일단 6명이 16만 원어치를 먹었다면 술을 꽤 마신 겁니까? 되게 맛있는 걸 많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이 영수증을 보니까요. 네. 뭐 모듬 소세지, 뭐 무뼈 닭발, 짬뽕탕, 그리고 뭐 요즘 뭐 하이볼 이런 거 유행이라고 할까. 이 학생들이 그거를 또 명수대로 막 맥주도 막 7병씩 시켜서 먹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정말 너무 얄밉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촉법 소년들은 아니죠. 예, 촉법 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예. 10에서 14세 촉법 소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접하고 우리 세 분은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M장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좀 특별하죠. 자영업을 했었고 전에 삼겹살집도 운영하셨고 네, 주류도 판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네. 이 신분증 검사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실제로 영업할 때 좀 젊어 보이는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사장이니까 저를 보더니 쭈뼛쭈뼛이 나가더라고요. 무서웠나 보네. 그래도 이제 좀 젊은 남성 사장이 있으면 예.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친구들이 보면 좀 지독한 게 취약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 같은 데를 또 많이 찾아가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할 것 같으니까 나가서 옆 가게 꼬막집이었는데 보통 꼬막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르신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고 거기로 갔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2개월 영업정지하면 계속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어렵죠. 아예 폐업으로 하셨던 그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에서 그쪽 지역에서 한 군데에서 적발이 되면 약간 단속이 강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는 번거로워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프죠.
네. 어.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신분증 확인 안 한 1차적 책임은 업주에게 있죠. 예. 하지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청소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혜미 변호사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류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제가 예. 여성 사장님이었어가지고 지금 MC 장원 이야기를 듣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네. 아, 오히려 정말 타겟이 네. 되셨나요, 이분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일단 사건까지 수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 영업정지 뭐 며칠 그것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정 다툼을 정말 해야 돼? 그것도 시간 비용인데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였고요. 대단히 억울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규율하는 데는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처벌의 범위에서 네.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이고 예. 가서 술을 마셔도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옆 가게 사장님이 당하셨을 때 이제 제가 그 골목에서 제일 또 젊은 사장이니까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거 저 준비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적발이 되면 일주일 안에 경찰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CCTV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경찰 조사 때 그런 것들을 다 좀 소명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업주분들은 장사하시느라 그런 거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억울해도. 그런데 경찰 조사 끝나고 나면 사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서 불송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자료를 정말 많이 잘 준비해야 되고 근데 검찰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수가 7,000건이 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소명돼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3%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 3%도 안 돼요? 네. 그냥 서류 보고 그냥 땅 이렇게 해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검찰 거의 송치되는 어려운 순간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민 작가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사건 네. 접하고. 이거는 이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일단 10대들의 심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되게 애매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 어른의 행동을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탈, 뭐 술, 담배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그 음주가 안 되니까 미성년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법의 허점을 악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취약한 뭐 시기상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법이 돼 있는 거니까 네. 이런 학생들의 이렇게 어쨌든 이런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음식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업주 같은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데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편의점 주든지 식당 주인이시든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네.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 이렇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네. 이제 영업 정지하고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법 으로 이제 규율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거기에 면책 조항을 넣은 거예요. 비교적 근래에 아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마치 성인인 것처럼 제시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면책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영업 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건데 그것도 사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너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책이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계류 중인데 번번이 좀 뒤로 밀리면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논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째, 그러니까 그 확인을 안 하고 판매한 업주를 처벌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속인 미성년자를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게 형평성에 좀 그 위반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이 지적에는 세 분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동의가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한민 작가님도? 네. 그래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처벌 대상에서 뺐던 겁니까?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판례를 찾아봤더니요. 네. 이제 어떤 사례가 기소가 된 적이 있냐면 이게 업무방해 성격도 좀 있는 거예요. 업무방해는 요소가 위계와 위력이거든요. 어떤 본인의 위세를 막 동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위계, 예. 속임수를 써서 사실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예.
어느 케이스냐면 옆에 경쟁 식당에서 미성년자를 사실상 고용해서 그 집 가서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저런 심했다. 케이스 많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습니다, 진짜.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네. 하나 장사 잘 되는 집 있으면 있더라고요. 상권이 좀 큰 곳에서는 네. 반드시 그 경쟁으로 느끼시는 업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흔치 않게 있습니다. 정도가 네. 돼도 자. 업무방해로 처벌, 업무방해로는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그 경쟁 업주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속였나? 아닌데 이 사람들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속임수는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받은 이제 판결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거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미성년자인 걸 속이고 술을 마시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인데 대학생인데 막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뭐 19살 대학생. 뭐 이래도 마시면 안 되는 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7살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예. 뭐. 그럼 대학 입학 취소까지 한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예. 입학 할 수 취소까지 있다. 할 수 있다. 오, 세네. 세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혹시 이런 그 판단이 깔려 있나요? 미성년자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처벌하는 거 심하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접근해서 뺀 걸까요? 원래 이 미성년자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그 책임들이 있는 게 그 미성년 시기에는 어떤 이런 판단력이 이제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전제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생긴 법을 토대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과거에 생긴 법이 뼈대를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훨씬 더 일찍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다 깨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도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세 분의 의견이 너무 통일되니까 네. 균형을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보통 이제 그 담배 그 피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그래? 호기심에 그냥 멋있어 보여서 네. 그냥 한번 따라서 하는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네.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지 재발 방지도 되고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논점이 나오는 네. 거예요.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업주는 그냥 무조건 처벌을 한다가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그럼 업주가 그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귀찮고 가성비 떨어지고 네.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행정 편의적인 측면은 없느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실제 현장에서는 군복을 입고 왔다. 네. 그 미성년자가. 네. 그러면 이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요. 네. 근데 그게 본인 얘기하더라도 뭐 CCTV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거의 이제 그 수준이 돼야 이제 면책이 되는 건데 정말 신고를 할지 미성년자인지 대단히 열려 있잖아요. 가늠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손님을 받지 말라라고 사실상 강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미성년자들이 그 호기심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성인 너무 옛날로 가서 그럼 또 꼰대라고 할까 봐 얘기 안 할 텐데. 네. 뭐 성인 형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사다가 어디 다른 장소에서 먹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영업을 굉장히 방해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계획적으로 예. 이런 거는 좀 문제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한 업주가 미성년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조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던가 뭐 아니면 성인인 것처럼 뭐 군복을 입고 꾸며서 들어와 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업주가 다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 내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증명하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혼자 운영하시고 좀 노포고 이런 경우에는 CCTV가 없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느라 그런 분들은 그런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뭐 일하느라 바빠서 준비 못 하신 경우에는 그냥
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은 경찰이 잘 알아서 들어주겠지라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야기 듣고 경찰 송치하면 그때부터는 소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보면 그 어떤 5만 원짜리 위조 지폐 만들어 가지고 그 자판에서 그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찌질한 인간, 정말 나쁜 인간. 아 진짜 그런 적이 많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광주 지역에서 미성년자들 여러 명이 술을 먹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업주를 협박을 했어요. 우리 미성년자인데 파셨네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주당 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오히려 돈을 요구했다. 그거 네. 완전 공갈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업주가 그거는 처벌 가능하지 않나? 그건 그 네. 정도는 처벌 가능해요. 공갈 혐의로? 그래서 처벌받은 케이스는 말씀하신 대로 공갈 혐의 아니면 주인을 또 때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폭행? 네, 그럼 폭행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더 공론화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야. 근데 점점 더 이게 범죄 양상이 좀 더 과감해집니다. 근데 왜 이런 추세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다고 보세요? 그럼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성장의 형태가 과거보다 훨씬 또 성장해서 성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미디어 그거는- 환경의 변화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번 하고 네.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안 걸렸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뜯어냈다. 그래도 처벌 안 그러면 이제 받는다. 예, 소문이 확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네. 그냥 아예 이제 그러니까 술방도 되게 많고, 네네. 그죠? 혹시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술에 관대한 문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찾아봤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른들 틈에 껴서 미성년자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걔한테 가족들이 내지는 동석한 어른들이 술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거 진짜. 말하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돼. 그렇지. 그런 관대한 문화가 있죠. 근데 주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네, 그렇습니까? 이것도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업주가 처벌을 가족하고 받아요. 네. 그건 진짜 문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대여섯 명이 왔다 쳤을 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신분증 확인을 했으면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 되는데 대부분 업주 입장에서는 가족이 왔는데 설마 누가 봐도 술을 이제 먹일 거라고. 어르신들이 계신데 거기 가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업주는 그래도 이거 잘못하면 행정처벌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신경 써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알바생들이 하는 경우에는 조금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영업정지 2달 이러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가혹하죠. 너무 과하다고 두 달 생각하세요? 동안 이게 그래서 좀 뭐랄까요 상승하나 한 번 걸리면 뭐 일단 2개월, 2차 시 3개월, 3차 시 거의 영업 취소인데 1차에 2개월도 상당히 큰 거예요. 이제 급여 생활자라고 생각했는데 2달 동안 내가 월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주 한 명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규모가 좀 있는 업장이라면 거기 직원들 있을 수 있고요. 월세도 나가야 월세 돼요. 내야죠. 네. 그리고 알바생들도 있으면 가게 하나가 그렇게 영업 정지가 되면 2개월 동안 한 4-5명 정도가 생계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생계 수단을. 네. 저는 약간 풍속도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저희 때라고 그런지 차마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가서 술을 사와 가지고 네. 골방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과자 놓고 먹는 거 옛날에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네네. 근데 술집에 들어가서 버젓이 앉아갖고 안주까지 시켜가면서 먹는 거. 아 그렇죠. 예. 이건 좀 약간 달라진 풍습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과거에 어떻게 보면 더 심했습니다. 아, 과거에 이제 술을 먹는 건 더 심했죠. 네, 제가 이제 인천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인천 지역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미성년자들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던 업장에서 주류 업장이었는데 화재가 한번 크게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들 관련된 주류 판매법이 그때 강화가 됐죠. 네, 그래요. 그때 당시 대피를 제대로 못하고 안타깝게 청소년들이 많이 좀 생명을 잃어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처벌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게 업주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가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세 분 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이다 이거라는 거죠. 네. 정리를 하면 네. 단호들 하시네요. 아니 뭐 어떤
그 청소년인지 확인하려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네. 그 업주의 책임이 크겠죠. 근데 이제 알면서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조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피해가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내 명문대 총장들이 반유대주의 역풍에 휘말렸습니다. 하버드와 MIT, 펜실베니아 총장들이 교내의 반유대주의 확산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 반유대주의 확산은 차단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답변을 한 게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포진한 유대계는 기부 철회를 경고하며 퇴출,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총장들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 법적인 수단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나의 갖고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순간부터가 내 자유가 끝나는 거예요. 이탈리아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전통적인 주제이자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여기서 미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혐오 발언이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돼야 되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니까 차단을 해야 되느냐.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 분의 한번 총괄된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유대주의 반유대주의를 떠나서 네. 이 문제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누가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희생자가 뭐 어느 쪽이라고 규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과거부터 있어 왔던 부당하고 뭐 혐오적인 표현 여러 가지 정책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얘기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피해를 입은 순간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반유대주의 뭐 이게 혐오다 이게 표현이 제한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네. 여기에 대한 이런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주체가 네. 어느 쪽인지를 지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인지 다 한 카테고리에 묶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반유대주의 정서가 미국의 대학가에서 번졌던 데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물음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반유대주의로 표출된 것인데 그거 자체를 막아서는 건 전 그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그 진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워딩들 유대인을 그렇기 때문에 학살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유대인에 대한 그냥 혐오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표현의 자유니까 보장해야 된다. 아니다. 혐오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분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반유대주의 정서라는 게 그런 정서가 또 생기게 된 하나의 역사적인 맥락과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과 그냥 혐오 표현, 이걸 혼용해서 비판까지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섞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시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끄러울수록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잘 이행되고 있다라는 전 증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그러면 굉장히 평화롭고 모든 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되게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전 시끄러울수록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득과 실이 완벽하게 한쪽이 득이 있고 한쪽이 실만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우리가 그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를 여는데 시위에서 무슨 표현을 할지를 미리 알고 뭐 집회를 허가하네 마네 이런 거 성립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한 개인이든 아니면 집단이든지 간에 어떤 혐오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러면 징계 내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로 국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를 찬양하는 이러면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독일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여기까지다. 넘어서는 거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좀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간편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다 도출할 수 없으니 그건 사후 책임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책임에 그러니까 그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혐오 표현을. 이게 이제 그 쟁점이니까.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나치를 찬양한다든가 하는 게 도저히 역사적인 맥락상 허용될 수 없다라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 5.18 특별법에도 원래는 어떤 단체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성립하지 않아요. 딱 누구인지가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일단 5.18 유공자나 이렇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한다. 처벌하는 규정을 이를테면 갖고 있는 거죠. 4.3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른바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하는 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방송이 됐든 신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거를 사전 심의하는 건 기본권에 어긋나는 거고요. 다만 그게 발화돼서 딱 가 닿았을 때 공공의 영역으로 표출됐을 때 그거는 사후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모든 표현이 아니라 혐오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확히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폭넓게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남전 때 반전 시위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학가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나 이런 데에도 어떤 정부를 욕하는 F로 들어가는 뭐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표현의 자유에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고 인정돼야 된다라는 모욕적 표현까지도 이게 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결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한 표현, 예를 들어서 모욕적 표현, 이런 것은 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혐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M장이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된다라는 말은 맞죠. 근데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A 그룹과 B 그룹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게 시끄럽다는 얘기는 A 그룹이라는 존재도 인정하고 B 그룹이라는 존재도 인정한다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근데 혐오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동의가 되는 게요. 이른바 반전 시위할 때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부 대상, 공인, 퍼블릭 피규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공공의 정책을 담보하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정도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비판의 정도가 일반 개인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고요. 혐오 표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좀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칼날이 될 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것들요. 뭐 동남아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게을러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그냥 가감없이 쉽게 이제 민족성 규정하는 말들을 그런 많이 분들이 하죠. 있죠. 조선족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특정 성별. 저도 이제 맘충, 된장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혐오 표현인 거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부정해버리는. 뭐 어쨌든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적인 주체와 소수자 이 부분에 대한 좀 판가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나서 이거는 혐오 표현이다라고 판정이 내려진 것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유색인종들이 동양인들 상대로 눈을 찢는 행위를 한다는 거. 네네. 사실 행위만 봤을 땐 간단합니다. 그냥 눈을 찢어요.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 비하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 사회적 합의와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애매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혐오적 표현이라고 미리 단정 짓고 못하게 하면 이런 건강한 토론이 있을 수 없거든요. 건강한 토론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도 도출될 수 있고 판단도 내려질 수 있는데 저는 혐오적 표현이라는 기준도 객관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전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일 전 펜실베니아대 총장이 상황과 맥락을 봐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다수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의 어떤 전쟁론을 지지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발언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게 혐오 표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쟁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비판이지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성립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너가 이런 정치적 선택과 어떤 전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그건 나는 반대야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이어서 이거는 유대인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거기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 지역에서 탄생한 거고 그렇죠. 이런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너는 그게 잘못이야. 유대인은 살상해야 돼. 이를테면 그런 부분은 완전한 혐오 표현이라는 거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네. 어떤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사후 판단을 혐오 표현의 범위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를 혐오 표현으로 볼 것이냐. 네. 그리고 이 문제네요. 결국은. 네. 그거 아닌가요? 네네. 혐오 표현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네.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어디부터가 혐오 표현이냐. 결국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 이를테면 이제 맘충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아이를 낳는 뭐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자체를 부인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단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데리고 어딜 나갔을 때 어머 이 행동이 혹시 맘충 행동인가? 막 이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저는 혐오 표현의 좀 일환이다. 뭐 유대인, 뭐 무슨 족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인종과 관련해서 그냥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들 네. 그런 부분이 혐오 표현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혐오 표현을 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네. 네. 상대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원리가 혐오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워낙에 옳고 정당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저런 그 열등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혐오를 하는 표현을 하는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보다 옳고 정당하냐.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본다면 이론상으로는 간단해요. 혐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상대가 이런 족속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에 들어간다면 그건 혐오 표현이고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리는 이렇게 딱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발언을 이제 가지고 하나하나 사례로 들어가 버리면 네. 문제가 복잡해진다. 어렵고.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미국 내에서 혐오 표현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강경론도 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틈새를 악용을 해서 네. 결국은 네. 혐오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 문제의식을 깔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하버드에서도 이제 유대인 재력가들이 다 막 우리 학교 지원하던 거 철회하겠다 이렇게 압박 넣고 이러는 것도 사실 이해가 처음엔 안 됐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런 맥락을 다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정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론은 누구도 반대로 못하잖아요.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게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 네.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없다. 네. 결국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난 미국 내에서 경제 분야든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든 정치 분야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버드 대학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동문들이 지원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혐오라는 것의 기준도 유대인에 대해서만 유독 타이트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 표현, 뭐 불편함에 대해서도 혐오가 아닌 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표현마저도 좀 터부시 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봤더니 본인들이 사회적 지위와 자본이 있어. 그런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공을 폈을 때 그게 과연 정당한가? 이런 의문도 사실 드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유대인은 없다. 다만 반유대주의가 있을 뿐이다. 심오하네요. 그러니까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한 정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네. 반유대주의가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규정해버리고 몰아가고 가둬버린다. 네. 그런 점에서 반유대주의적 발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네.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적인 발언, 그래서 그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분 제재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네.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면 비유를 많이 해요. 네. 상징에 의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상징에 의지해서 비유를 하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되냐면 혐오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혐오 표현이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사람을 벌레 이런 걸로 다시 네. 비유를 하고 네. 그 비유가 다시 확대 재생산되면서 어떤 인간성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그게 홀로코스트로까지 이제 갔던 네. 유대인 대량 학살로까지 갔던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면 상징을 동원을 해서 비유를 하는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반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까 맘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맘충이라는 게 뭐냐면 벌레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벌레. 그 본인이 설령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비유가 잘못 동원되는 순간에 그건 결국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가버리고 혐오로 결국은 빠져버릴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현실적인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의 점에서. 힘은 세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혐오나 이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과거에 어떤 집단을 향해서 충자라는 벌레에 비유하는 충자를 붙이는 게 굉장한 혐오 표현이었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그게 밈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데나 갔다가 충을 붙여요. 내가 좀 감성적인 사람이면 나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야라고 끝날 표현을 요즘은 나 감성충이잖아.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혐오에 대한 기준도 계속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감성충은 이제 본인이 본인을 지칭하고 이제 감성이 좀 여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혐오의 정서를 담고 있지는 않은데 이른바 뭐 맘충이다. 뭐 네.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단히 폄훼하는 뭐 무슨 충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혐오의 말이 혐오의 정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혐오의
실질적인 행동으로까지 사실상 나아갈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별로 연결이 될 수 있죠. 차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비유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지만 환유라는 게 있거든요. 네. 환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 중에 뉴욕에 구단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그 미국인들을 부를 때 그 구단명을 해가지고 일반에서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게 그 단어는 그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그러니까 그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어느 네. 순간에 이게 미국인을 뜻하는 걸로 어떤 그 일반화되어 버렸고 네. 여기에는 또 어떤 그 선입견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인을 부를 때 일본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잖아요. 한때 그걸 부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환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 그러니까 동원이 되거나 부분이 동원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서적 판단이 개입되어 들어가 버리면서 상대 전체를 규정해 버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혐오로 빠지기 너무 쉽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SNS나 이런 데에서 보통 임팩트 있는 어떤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네. 이게 많이 애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용이 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비유, 상징에 지나지 않는 언어, 단어들이 좀 그냥 소비되는 거에 그치지가 않고 나중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사고를 또 역으로 규율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법으로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막아야 된다. 네. 법으로라도. 그래서 네. 법률 혐오 표현은 무슨 형에 처한다. 예를 네. 들어서 네, 해놓고 그러면 이런 만약에 표현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시고 네.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도 좀 의견을 좀 발색해 주시죠. 저는 그래도 집단 지성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네. 예, 이런 뭐 시끄러움과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또 올바른 대중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 만나면 결혼하셨어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애는 몇 명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안 물어보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가도 이제 본인이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사과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공론화되고 그 안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속도가 늦을지언정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만큼 또 결론도 나오게 되는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작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M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혼란의 다른 말은 다양성이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더 포괄적인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저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로 연결될 때죠.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낙인 찍기잖아요. 네. 혐오 표현 낙인 찍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인 찍기는 안 된다. 혐오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개별 사례에 들어가면 네. 항상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결국은 그렇다면 그거는 개별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밖에 네.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려면 기준이 명확히 설 필요는 있다. 기준이 먼저 제시될 필요는 있죠. 그게 조금 전에 이제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혐오 표현은 안 되고 하면 처벌한다라는 어떤 이런 법적 규정을 네. 먼저 세워놓고 이제 사례에 적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공통 분모를 넓혀가다 보면 네. 결국 이제 공유되는 어떤 그 지점 넓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